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집과 기획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농사가 미래다. 제이코입니다. 홍보 담당 우디입니다. 제가 먼저 지금 인터셉트한 느낌인데요. 아닌가요? 네. 아, 농사가 미래다. 네. 멋있네요. 항상 제이콥의 멋진 자기소개. 우디는 이제 아예 홍보 요정으로 홍보 요정 밀고 계신 열심히 거죠? 합니다. 네. 우디가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조금씩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 한 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가 혹시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달라고 홍보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구독자분께서 에그테크라고 하죠. 농업, 축산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그 주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구독자분의 요청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그 먹거리 문제가 이슈잖아요. 글로벌리. 일단 지구온난화, 이상한 날씨. 올해만 해도 이제 봄에 가뭄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에 막 비가 미친 듯이 오고 또 코로나랑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는 식량 보호주의를 발동해가지고 뭐 수출을 안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플러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도 식탁에 있는 올라가는 그 음식들의 물가가 아주 그냥 비싸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농산업, 축산업, 스타트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쭉 소개를 이제 앨리스가 해주실 텐데 저는 농사가 미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유일하게 사실은 IT가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일단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농사가 왜 미래냐면은 최근에 사실은 사람이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이 너무너무 비싸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막고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더 이제 도시처럼 좀 깔끔해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약간 농촌까지는 아니지만 교외 지역에 가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인프라들이 이미 많이 구축이 되고 있어요. 맛집이랄지 카페랄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변화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농사가 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뭐 이제 40, 50대 분들은 실제로 좀 로망이죠.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교회에. 그래서 전원주택이라고 불리우는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약간 세컨하우스 느낌으로. 세컨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를 다 키운 분들은 서울 집을 팔거나 아예 뭐 전월세를 놓고 그냥 아예 내려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저는 이런 경향이 극단적으로 언제 폭발할 것 같냐면 자율주행차가 확실하게 정착하면 교회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게 안 막히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막히면 이제 그 스트레스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가만히 누워서 자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과 한 1시간 내외의 교외 지역까지는 완전히 하나로 묶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땅 보러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다음에 임장 특집. 임장 가든지 카페라든지 둘 중에 하나. 일요일 날 7시에 저 양평에서 뵙죠. 아침 7시죠. 제이콥이랑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농업이 되게, 그러니까 에그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 줄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그 지역에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일을 하고 그분들 없으면 이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되게 큰 타격을 받은 데가 그 지방의 뭐 광어 같은 이제 그러니까 농산 아니고 뭐라고 양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곳들에 이제 일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좀 타격을 입었다 하는데 2005년생이 이제 40만 명대고 그리고 2022년생이 26만 명대고 그래서 인구가 거의 뭐 한 30%에서 절반 이하로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노동력이 없어서 훨씬 더 효율화, 과학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그테크 영역이 훨씬 더 성장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식량은 어떻게 보면 안보랑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급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토가 좁은 곳들, 식량 자급률이 낮은 곳들에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왜 농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판을 너무 크게 깔았나요? 엄청 거대해졌는데 근데 지금 우디가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그 에그테크 하시는
대표님들이 인터뷰 같은 거 나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셀링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측면이라든지 뭐 최근에 기후변화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하나의 TMI인데 그 원조 에그테크가 이제 비닐하우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닐하우스가 제 고향에서 이제 개발됐습니다. 최초로? 경남 김해에서 처음으로 비닐하우스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비닐하우스 씌운 곳이 네. 우리나라 경남 김해라고 합니다. 네, 자랑할 게 몇 개 없는데 네. 비닐하우스의 시대에서 이제 사실 저희는 스마트팜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농업계 네이버. 농업계 네이버. 농업계 네이버, 농민들의 슈퍼앱 그린랩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회사는 2017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한 줄로 얘기하면 스마트팜 농장 경영 시스템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21년에 연매출이 966억 원입니다. 거의 1000억을 달성했죠. 네, 그리고 누적 투자 유치 한 2200억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린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솔루션이 팜모닝이라고 불리는 솔루션이에요. 네. 그래서 팜모닝이라는 앱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데이터 솔루션 앱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 농가 규모가 한 100만 정도인데 작년 기준 50만 곳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뭐 올해는 7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침투율이죠. 이 회사랑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미국에 FB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Farmers Business Network, 뭐 줄여서 FBN이라고 불리는데 뭐 이 회사도 창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4년에 창업을 했는데 농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거죠. 여기서 정보도 주고받고 뭐 시세 같은 거, 농산물 시세 같은 것도 확인하고 어떤 작물을 뭐 언제쯤 심어야 될지, 뭐 수확을 해야 될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날씨 정보 같은 것도 좀 농업에 최적화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농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농약이잖아요. 농약을 뭐 어떻게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제주도에서도 농업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농약의 힘이라고 해요. 그 땅이 물이 자꾸 빠지는 땅이어서 현무암 네. 농사를 짓기 되게 힘든데 농약이 도입되면서 이제 제주 농산물도 생겨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사를 모셔가지고 약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농약을 뭐 처방을 해주면은 그거를 농부들이 사용을 하고 또 그 기록이 이제 팜모닝 앱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농약사들은 또 그 이거를 매개체로 농부들한테 영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좀 안 되어 있는 산업 분야를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였고 플랫폼을 만들었고, 또 여기서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팜모닝이라는 게 조금 저는 애매해가지고 이 앱만으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건가? 1000억을? 라고 해서 조금 더 파보니까 실제로 그 스마트팜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 아마 그린랩스가 처음 시작 자체는 아마 그런 스마트팜으로 시작했을 네, 거예요. 앱으로. 네. 네. 물을 뿌리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가서 뿌릴 필요가 없고, 뭐 만약에 습도가 몇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물을 뿌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뿌려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OS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그 하드웨어까지 처음에는 만들고 그 기계, 말씀하신 그런 동작들이, 작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매출이 10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인프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판다든지 농산물을 직거래로 어디다 팔아준다든지 이런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진짜 스마트팜으로만 432억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구나 이것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농민분들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팜모닝 보시면 첫 번째 메뉴에 아예 보조금이 딱 있어요. 네, 제일 첫 번째 메뉴가 딱 숨은 보조금. 보조금 찾기예요. 대한민국 정부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보조금을 좀 받아서 스마트팜 만드는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좀 매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농민 보조금 워낙 많잖아요.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슬레이트 지붕화 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초과집을 이제 슬레이트 지붕화 한다고 이제 정보 보조금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나중에는 뭐 태양광 한다고 네, 또 맞아요. 보조금 주고. 네. 근데 그 게이트 키핑을 되게 잘했네요. 그쵸. 네. 야, 이런 걸 해야 돼. 일단 깔끔합니다. 네.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네네네. 사실은 내가 딸기를 어디서 하고 싶어요. 네. 딸기 재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네이버를 엄청 뒤져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믿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그린랩스 판모닝이 굉장히 고도화가 돼가지고 딸기에 관한 모든 거를 가지고 있다면 네. 아마 어느 정도 돈을 내고라도 바로 습득을 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을까. 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그냥 바로 보고 딸기를 키우는 허들을 굉장히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창농이라고 하죠. 창업이 아니라 창농인데 아, 창농. 창농의 네. 진입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네. 그 허들을 좀 낮춰주는 역할도 좀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래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방향성은 지금 농업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축산업, 축산업도 사실 뭐 농업도 축산업도 수산업도 그렇지만 다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안 된 분야잖아요. 네. 그 축산업에도 이제 진출을 해보겠다 해서 리얼팜이라는 그 축산 회사죠. 약간 공장형 뭐 그런 축산 회사겠죠. 네. 그런 회사의 지분도 취득을 하고 또 2020년 말부터는 탄소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손을 대고 있는 것 탄소 같습니다. 사업 한다는 거는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탄소 배출권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대한민국 시장에. 저도 이거를 탄소 배출권이 유럽에서 이제 잘 되고 잘 된다고 한지 벌써 10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거. 네. 그래서 그린랩스의 생각은 농업 영역에서 탄소 저감 농법으로 농법을 적용해가지고 배출권을? 거기에서 배출권이 생기면은 농민들의 수익이 향상될 수 있지 않냐. 이제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산업마다 업종마다 네. 어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 배출권을 자기가 어디선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네네. 또 그거보다 더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팔 수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제하는 그냥 안 해 아니면 뭐 그 감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을 통해 시장을 가지고 만들어라. 네가 그걸 달성 못하면 그만큼 돈을 내야 돼라는 그쵸. 그 개념으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인데 그쵸. 네. 이제 환경 분야에서 이걸 굉장히 프랙티스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1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아직 잘 들리진 않은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막 되게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뭔가 강행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네. 그 안 했을 때는 이제 대표를 감옥 보내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제 대표를 감옥으로 보는 쪽, 이쪽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표보다는 총수 아닙니까? 네, 정확히 총수입니다. 네, 총수를, 실소유주를 네. 감옥 보내는 쪽으로. 그래야지 실소유주가 너 이거 좀 해! 이렇게 또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쵸. 탑다운 방식으로. 네, 그런 것이 훨씬 잘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죠. 대한민국. 강력하네요. 네, 총수를 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아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굉장히 입법이 잘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이제 이 회사의 그린랩스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은 보통 이제 이게 보통인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들은 VC한테 투자를 받으면은 대부분 굳이 대출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냥 투자금을 쓰고 대출을 받으려면 또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돈이 모자르면 추가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런 식인데 그린랩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장기 차입금 100억, 단기 차입금 90억, 그래서 190억 정도가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보는 특허권. 그다음에 회사가 보유한 스마트팜의 데이터, 뭐 농산물 시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190억에. 와, 이 데이터 담보 대출이 되는군요. 네, 저도 이거를 처음 봤어요. 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뭐 물론 다른 회사들에서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데이터 담보 대출이 그 캐시노트, 한국신용 데이터, 그리고 직방, 그리고 소카, 그리고 오늘회, 오늘식탁 이런 곳들이 있네요.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한 거겠죠. 이 데이터를 팔면 이 정도 가치는 되겠다라고 네, 평가를 한 그런가 거겠죠. 봐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네. 네,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데이터의 힘. 근데 사실 이 그린랩스 신상훈 대표님의 어떤 이분이 되게 연쇄 창업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뭐 펀드 매니저 출신이었는데 리디북스 창업하고 아만다 데이팅 앱이죠. 창업하고 그다음에 그린랩스를 창업한 건데 이분의 어떤 사업 전략이 그거더라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유저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랩스도 정확히 이제 그 문법을 따르고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꽉 틀어잡는
방법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이 이제 ERP 회사 인수예요. 네. 많은 회사들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린앱스도 농약 ERP 회사를 인수한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농약도 ERP가 있군요. 네. ERP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농약 구매와 그런 뭐 이력 같은 거 관리해주는 그런 되게 원시적인 스타일의 ERP예요.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시장이 많은데 그린랩스가 보면은 이 두 회사 우성소프트와 아산소프트를 인수를 했다라고 네. 나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회사가 답니다. 아. 그래서 농약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ERP에는 농약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앨리스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농사는 농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월에 어떤 작물에는 어떤 품종에는 이 농약을 얼마큼 써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 정보를 알면은 이 사람은 어떤 작물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농약이 어느 작물의 어떤 품종에는 어느 분량을 딱 정확하게 내야지만 되게 선행지표네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A라는 농부가 어떤 작물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한 것이 바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앱스라는 이런 IT 회사가 되게 전망이 좋은 것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경쟁사가 농협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쟁사가 없죠.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강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강력하겠죠. 하지만 네. 움직이지 않을 것도 그렇죠. 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극보수적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바뀌면 또 이제 기회가 있는 원래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네.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라면 조금만 더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또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그 우성소프트와 아산소프트를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싸게 산 것 같아요. 엄청 싸게 샀겠죠. 네, 아산소프트는 100% 지분인데 1억이고 취득가액이 네. 우성소프트는 지분율이 87%인데 취득 원가가 5억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합쳐서 한 6억대 정도 두고 그렇진 두고 산 않겠죠. 거. 근데 이제 네. 아마도 그 취득가를 계산할 때 그냥 이 완전 비상장 회사니까 네네. 그 취득가는 뭐 그 이상이겠지만은 재무제표에는 그냥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취득 원가에 액면가를 넣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1억에 진짜 샀을까요? 너무 싼. 네. 근데 그럼 거의 껍데기만 판 정도 수준 아니에요? 껍데기도 근데 1억이면 너무 쌀 텐데. 여기 있구나.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ERP 가격이 ERP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농약사들만 썼겠죠. 예를 들어서 ERP를. 그러면 농약사들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주고 썼다라고 하면 매출 대략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대충 PSR 1로 해가지고 이 정도 주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야를 찾으면 됩니다. 진짜 그렇네요. 농약사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거 모아주는 그냥 프로그램 쓴 것 뿐인데 그 자체의 데이터가 의미가 엄청 좋았던 네, 이런 분야를 좀 찾아보시죠.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 창농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까는 앱이 만약에 그린랩스의 팝모닝이 된다면 뭐 굉장히 미래가 유망하지 않나. 네, 마무리만 네. 해보자면 그린랩스는 이제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아권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워낙 대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33,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기도 되게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린랩스는 가입자가 70만 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의 어떤 농업들은 대형화가 좀 안 돼 있고 뭐 이게 토지의 특성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그런 농장주들이 많은 거죠. 소장농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네, 소형 농농주. 네, 소농들이 네. 많은 거죠. 그게 약간 아시아 지역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아시아 지역으로 좀 약간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망이 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투자도 사실 많이 받았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경쟁자가 없다, 네. 농협밖에 없다 이런 부분. 아마 더 큰 매출은 아마 커머스에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커머스도 하고 있죠, 실제로. 네, 그 농업 쪽을 잡았기 때문에 소비자 쪽만 잘 연계가 되면은 네. 바로 농산물 직거래나 네. 아니면 유통, 농협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분야로도 충분히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생산과 유통은 되게 다른 이야기일 텐데 그 되게 큰 과제겠네요. 네. 뭐 조금만 추가해보면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뭐 도매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농산물이 이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를 다 아마 커버하기는 힘들 것이고 어느 일부를 뚫고 있겠죠. 네. 네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랩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산에 대해서 또 제이콥이
네, 설명을 해주신다고. 축사는 사실 뭐 고기를 워낙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고기 중에서는 뭐 어떤 고기,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중에? 뭐 목살? 저는 목살 좋아해요. 목살. 네. 삼겹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기름기가 비계? 좀 있어서. 네. 네. 그쵸. 우리나라는 정말 돼지고기의 삼겹살을 원래는 좋아하는 나라였죠. 그쵸. 사실은 삼겹살. 네, 사실은 삼겹살. 다 삼겹살 좋아하면서 그냥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삼겹살 먹으면. 저는 정말 조금 약간, 조금 좀. 아재 같은 거. 네. 힙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살 좋아한다고 근데 괜히. 이게 많이 먹기 위해서는 삼겹살은 이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느끼하다? 느끼해서. 저는 그건 좋아해요. 냉삼, 얇은 거. 냉삼. 네. 요즘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네, 그건 맛있어요. 예전에는 그 냉장 유통망이 있기 전까지는 네. 고기는 전부 다 냉동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겹살은 그렇게 먹었는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냉장 삼겹살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이렇게 고기가 두껍게 부드럽고? 썰려있기도 부드럽구나. 그게 딱 저희 이제 학창 시절에 나왔던 건데. 언제? 그래서 뭐 이제 네. 이런 축산의 이제 맛을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얘기 저희 한번 시작하니까 벌써 10분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끝이 없네요. 신나가지고. 이런 분이 이제 창업했던 최근에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유퀴즈에도 나왔죠. 유퀴즈에 나오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던 그 정육갑이라는 축산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일단 뭐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펙이죠. 그 한과영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및 카이스트 출신. 그래서 수학 전공자. 네, 수학 전공자의 이제 정육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집안에서 돼지고기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삼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촌. 유퀴즈에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알바 비슷한 거 잠깐 하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뭐 모르시는 분들 잠깐 얘기해드리면은 너무 그 산지에 가가지고 고기를 살고 싶었는데 네네. 고기를 팔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소매를 팔지 않으니까 도매시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사정사정 해가지고 고기를 조금 띄워가지고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먹어봤더니 그게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띄워줬더니만 다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뭔가 초신선, 그러니까 바로 딱 도축한 그런 고기가 맛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약간의 다른 장르죠. 그러니까 엄청 우위와 열위가 아니라 장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뚫으셨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바람에 유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떴다고 해요. 근데 뭐 이제 잘 모르지만 축산업계도 굉장히 아마 좀 네트워크가 탄탄한 그런 시장이었을 텐데 저는 이런 그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예전에 파스텔 우유가 나왔을 때 기존의 우유를 다 어떻게 보면 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온 숙성. 네, 저온 살균이죠. 살균. 네. 그 초고온으로 약 몇 초를 살균하는 방식은 그거는 다 좋은 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다 부정하는 바람에 엄청난 그때 광고전으로 상호 비방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성공하신 다음에 근데 IMF 때문에 좀 어려웠지 않았나요? 네. 롯데에 아마 인수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 뒤로는 인수가 됐고 이제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이제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지금 남기시고 이제 아마 돌아가셨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업계가 너의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유통망에 의하면 당신들은 맛없는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네. 뭐 그럼 우린 다 맛없는 고기라는 거냐, 너만 맛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아직 정육가게 고기를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은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장르의 차이인데 이게 그걸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마케팅을 하셔서 근데 그래야지 이제 약간 자극적으로 잘 팔리니까 바이럴이 되니까. 네. 그럼 여기는 사실상 뭔가 IT랑은 관련이 없는 회사인가요? 정육각은? 사실은 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커머스 아닌가요? 네, 커머스인데 이제 AI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수요 예측과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커머스를 이제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특이한 행보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축산업이라는 게 그래도 되게 큰 건 아니고 뭐 한돈 등 굉장히 큰 업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시리즈 C부터 바로 다른 회사를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어디서 인수했나요? 초록마을을 이제 인수를 대상. 했는데요. 초록마을. 네, 대상그룹이 갖고 있었던 초록마을이라는 그 친환경 식품 전문점이라고 해야겠죠. 약간 올가니카나 뭐 오아시스 느낌. 네. 그래서 전국에 약 400개 정도 체인점 포함해서 직영 90개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약 300개 정도 있는 초록마을 가끔 보여요. 저희 엄청 동네도 하나 크네요? 있고. 네. 정만 갖고 있는 일종의 슈퍼 체인이라고 해야겠죠. 네. 슈퍼마켓 체인인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억 원에 인수를 했고 좀 많이들 놀랐죠. 정육각이라는 몇 년 되지도 않은 스타트업이 물론 인수를 전제로 펀딩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초록마을 인수 이후 PMI 인수 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수 자체가 올해 초입니다. 올해 3월에.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 드는 일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시리즈 D도 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쪽으로도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볼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축산 쪽에서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게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축산을 더 꽉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급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정육각은 이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완전 순수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오프라인과 되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엔드 유저까지 전해지는 어떤 물류망이 있는 곳들에서는 블리츠 스케일링을 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까? 약간 그런 우려도 조금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육각은 굉장히 젊으세요. 또 그 대표님들도 이제 30대 초반일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의 이제 그 행보가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제 농업, 축산업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에그테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대체육이라든지 대체식품 최대한 이제 환경에 피해를 덜 미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이 또 있다고 우디가 조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비욘드 미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분야가 되게 떴었어요. 한 2, 3년 사이에. 근데 최근에 주가는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장을 한 회사들이 좀 네, 있나 봐요? 비욘드 미트도 상장했고 그리고 오틀리도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주주였다가 이제 힘든 시기를 좀 보내다가 이제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비욘드 미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에서 안 먹어보고 독일에 예전에 여행 갔을 때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독일은 이제 밤에 레스토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유일하게 열어 있어서 가서 한국에 없는 메뉴가 있네 하고 이제 비욘드 미트 버거를 이제 먹었죠. 근데 개인적인 경험은 좀 별로였어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어떤 점인가요? 그 식감인가요? 아니면 풍미인가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고기가 아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도 언빌리버블 버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체육을 만든 햄버거가 있었는데 저 좀 좋은 데 가서 먹긴 했거든요. 맛있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감과 맛이 뭐가 제일 가깝냐면 그 짜파게티에 들어간 그 동그란 콩으로 만든 그거 맛없는 있잖아요. 거 드셨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대체육을 딱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위워크도 다 옛날에 그런 소호 사무실에서 나왔듯이 이 대체육의 시작도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짜파게티 콩고기가 원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립은 이제 2009년 됐고 오래됐네요. 2019년 5월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자로는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클라이너 펄킨스는 누구예요? 이게 미국의 이제 뭐 벤치마크나 세콰이어나 뭐 그 정도 급에 있는 VC? 네, VC입니다. 그리고 NXC 우리 그 김정주 회장, NXC도 투자했고,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투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열심히 투자해요. 네, 그 올버즈도 투자했고, 맞아요. 이 분야에 또 유명하시면 뭐 애시턴 커처라든지, 뭐 요즘에 최근에 세레나 윌리엄스 그 테니스 선수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찬업 파악에 계속 그 벤처에 투자하시는 것도 맞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네요. 스파크랩스의 벤처 파트너시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식물성 대체육 이제 생산자고 처음에는 이제 쇠고기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쇠고기가 좀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비욘드 버거가 시그니처고 그래서 매출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욘드 소세지가 이제 23%로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제 고기 맛을 진짜 낸다 이걸 이제 강점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냉동식품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냉동이
이제 비교적 쉽겠죠. 쉬우니까. 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는 근데 냉장 제품이 이제 94%, 냉동이 한 6% 정도로 이제 냉장으로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를 추축에 넣고 이제 물과 증기를 넣어서 이제 이걸 섬유화합니다. 고기처럼 단백질을 뽑아서 이제 고기처럼 만들고 섬유화된 단백질 잘라서 냉동해서 이런 기본 재료를 생성을 합니다. 이까지는 이제 자체 공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맛과 그 고기 맛을 내는 향을 첨가해서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앞에 말했던 이제 고기처럼 만드는 원재료를 만드는 거는 이제 자체 공정이고 그리고 이제 맛과 향을 입히는 건 이제 제3자. 아, 이게 그 옷으로 따지면 원단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 육즙이나 이런 건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 물론 제가 맥도날드 버거를 먹어서 육즙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맥도날드 일반 고기도 육즙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육즙은 느껴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뭐 노란 완두콩, 뭐 카놀라유, 코코넛 오일, 녹두, 해바라기씨, 비트즙을 통해서 이제 육즙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은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식료품 대형마트, 편의점을 통해서 B2C 판매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레스토랑이나 학교 같은 곳에 식재료 B2B 납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는 곳에서 입장에서 어떤 니즈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맥도날드나 서브웨이는 좀 낫지만 피자헛 같은 곳들은 약간은 정크푸드라는 어떤 오명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이 뭐 그린워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채식 메뉴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욘드 미트에 이제 그 제품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환경과 건강, 동물 복지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유행하잖아요. 핫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에 의하면 지금 글로벌 규모로는 17조 정도,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9년까지는 170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KPMG는 2040년까지 대체육이 육류 시장이 25% 정도 차지할 거라고 했고 BCG는 한 2020년부터 35년까지 연간 14% 정도로 되게 빠르게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봤을 때는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 명 정도고 근데 여기 말하는 이제 채식 인구가 풀 비건은 아니고 뭐 계란이나 우유 정도를 먹는 분들까지 아마 포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700억에서 3,500억 정도 시장인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 네. 네. 국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증권사나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비욘드 미트 같은 이제 이런 곳들의 이야기는 아니 우유를 봐라. 우유는 한 13% 정도가 이미 대체 우유, 뭐 오틀리나 뭐 코리아에는 이제 그 삼육두유와 베지밀 있지 않습니까? 넛밀크. 네, 그런 이제 대체 우유의 비중이 한 13%. 스타벅스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두유 옵션이 있고 네. 너스리 그렇죠. 옵션이 있듯이 고기도 지금은 이제 1% 미만이지만 한 10%까지는 10에서 뭐 20%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앞으로 기술이 발달한다면 네, 그렇게 이제 업사이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복해야 될 이제 과제가 있는데 여전히 일반육 대비 30% 이상 비싸요 가격이. 아 맞아요. 비싸요. 네. 근데 이제 소고기가 정품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소고기가 있고 30%더 주고 이걸 먹을 건가 했을 때 이제 두 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철학적인 그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도 믿음의 영역까지 가야 베지테리언이 되네요.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제가 닭고기를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닭을 먹을 때 자꾸 닭 비린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다큐멘터리 너무 좀 안 좋은 이제 닭의 그런 우리나라 닭 생산에 관련된 안 좋은 그런 막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는 도저히 먹히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못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베지테리언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진짜 정신적인 충격이나 철학적인 게 있어가지고 아예 못 먹는 상황이 된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그런 농업 생산이나 이쪽에 대한 고발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쵸. 네, 미국은 저도 제가 알기로도 그런 쪽에 엄청난 그 사회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아마도 베지테리언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더 뜨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또 베지테리언들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전혀 그런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아. 네. 저도 한 1, 2년? 2년 정도 붉은 고기만 먹은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닭고기랑 이제 생선만 먹는 걸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제일 큰 문제가 준비 과정이 너무 빡셉니다. 다른 데 이제 좀 더 멀리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편의성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바쁜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 패스트푸드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정도는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뭐 자주 있고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반육 대비 30% 이상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 신념까지. 그리고 결국에 맛을 얼마나 좋게 내느냐, 그게 이슈지. 앞에 말하는 그 생산 공정은 특별히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비욘드 미트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형 글로벌 식품업체가 1, 2년 사이에 대체육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 중입니다. 이게 또 컬리와 약간 신세계 그런 문제네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결국에 맛이 중요하다고 치면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곳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켈로그라든지 뭐 크래프트 헤인즈나 네슬레나 타이슨 푸드 같은 이런 시장이 조금 성장하는 걸 이제 보고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 들어가고 있어요. 치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전통 강자들이 이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자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로비가 합법이고, 그래서 미국 육류업계랑에서 정치랑 그리고 대학의 연구 자금으로 콩고기가 이제 몸에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이제 갑자기 드는 것은 그 콩이 만약에 GMO 콩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안 쓴다고 비욘드 미트는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최대한. 그래서 그 어떤 게 있냐면, 야 이건 고기가 아닌데 왜 고기나 쇠고기란 말을 쓰냐? 미트 이런 말 쓰지 마라. 미트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식물성 식품 라벨에 고기와 쇠고기 단어가 금지 법안 승인이 됐어. 텍사스. 텍사스. 역시 텍사스. 리퍼블리칸. 그리고 이게 또 돈도 많이 씁니다. 이제 육류 생산자 그룹이라는 곳에서 통이 크시네요. 2,300만 달러를 이제 로비와 연구 자금으로 하고 있고, 랑농 그룹에서는 이제 3,300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디펜스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위기감이 있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주 롱텀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디의 지금 경험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한 맛있는 걸 한번 다시 드셔보시고 해야 되니까. 근처에 한번 그 비욘드든 하여튼 대체육 파는 곳에 한번 저희가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볼 만도 하네요. 근데 되게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정말 찾아가지 않는 이상. 비슷한 게 한국에도 이제 지구인 컴퍼니라는 곳에서 그 언리미트라는 곳을 해요. 서브웨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언리미트 서브웨이 잠깐 했었는데, 근데 예전에 그 햄버거 기억 때문에 안 먹게 되더라고요. 비욘드 미트 같은 거는 실제로 스테이크용 고기가 있으면은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구우면 그 갈색이 되는 것까지 구현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걸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갈색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도. 그냥 짜파게티 콩고기 색깔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게 비욘드 버거고 소세지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밑보다는 이제 델리 밑, 그러니까 갈아서 만든 햄버거 스테이크. 그래서 이제 최근 결과가 이제 고전 중인데, 이제 전년 대비 1년 전엔 이제 한 120달러에 육박했었고 주당 가격이, 지금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24.7달러가 많이 떨어졌네요. 한번 먹어보고 주식을 사는 걸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비욘드 미트. 근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 지지하는 편이지만 조금 더 기술이 올라와야 될 것 같다. 네. 사업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된다. 2022년 이제 1분기만 손실이 1분기 손실입니다. 1억 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미국 성님들은 좀 얄짤없이 그 매도 리포트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셀 리포트를 썼고, 그 다음 또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동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약간 뭐 식당에도 서빙할 사람이 없듯이 이제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돈을 내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소고기보다 30% 더 주고 가짜 소고기를 먹을 건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스타트업들도 뭐 저는 그 심사역 할 때 설문조사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행동을 믿어야 되죠. 고객이 돈을 내는가, 재구매를 하는가, 그거가 제일 강력한 지표였는데, 이 영역도 비건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분위기 대비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지갑이다. 이런 거 되게 코리아에서 잘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손재주가 있고 소비자가 굉장히 까탈스러워 보시잖아요. 거기 맞추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신세계랑 CJ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그 전통 강자 형님들이 들어온다. 기존 음식을 잘하던 분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거듭되는 적자로 현금성 자산이 10개월 남았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네 하고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알겠습니다. 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유상증자 하려나요? 상장회사네요. 네. 뭐 주주님들한테 손 벌려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또 미국 자본시장은 0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후보를 몇 개를 꼽더라고요. 톡 찍어서. 빵이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리포트를 아주 친절하게 내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니 이제 오틀리도 있고 비욘드 미트도 있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대체육 얘기까지 잘 들어봤고 지금 사실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에 유의하시라. 네, 투자에 유의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체육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ESG 측면에서 뭐 유의미한 비즈니스인 것 같긴 합니다. 전 발전해야 되는 분야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30% 더 주고는 아직은 어렵다. 손이 안 간다. 소비자로서.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